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선, 김남은의 시사람요. 아침에 정말 눈이 펄펄 왔어요. 이 눈이 오는 날은 왠지 더 주변이 착하란 느낌이 들던데 이게요, 손님,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정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소리의 파동을 흡수해서 더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오늘도 나무님한테 어쨌든 하나 배웠네요. 네. 저는 눈 오는 걸 참 좋아하는 게, 눈은 일단 하얗고 이쁘고요. 보기 싫은 거를 다 덮어주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좋아요. 선님이 그럼 절 좀 덮어주세요. 저처럼 보기 싫은 거를 좀, 선님 저 아름다운 존재가. 분리자두로 덮어줄까? 어제 저희 집 아이가 차 위에다가 네. 손가락으로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제가 야, 세차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밤새 눈이 오더니 그 지저분한 부분은 싹 아주 하얗게 덮어주었습니다. 차가 무슨, 제 차가 조그만데 하얀 그 생크림 케이크처럼 이쁘게 코팅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눈 오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떨 땐 그런 생각도 해요. 흰 눈이 세상의 모든 보기 싫은 것들 좀 싹 덮어주면 좋겠다. 나랑 김용희 국장 포함해서. 폭설로 막. 그러니까 그런 높이 생각을 합니다. 2m. 김용희 국장 좀 덮어야 돼. 덮어야 그 돼. 인간 때문에 국민TV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이거 뭐 악덕 사주라고 뭐 소문이 그러니까 생발까지 확 질러버리는 거야. 편집 못하게. 아무튼 올해 사건 사고도 많았고요. 힘든 이웃들도 많이 계셨고, 특히 올해는 생활고의 세상을 스스로 떠나는 그런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유난히 많았죠. 네. 정말 그런 기사 읽고 나면은 눈물 나고 혼자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힘들고, 또 얼마 전에는 굴뚝이로 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분들이 또 올라가셨는데 참 마음이 좀 저어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 참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도 이렇게 망설여지는 그런 기분인데, 그런데요, 나무님, 그런 네. 흰 눈으로도 절대 덮을 수 없는 것, 덮어지지 말아야 할 것들도 분명 있죠. 그게 뭔가요?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인사 개입, 그리고 헌정사상 유례 없는 민주주의 파괴 사건인 국가기관 대선 개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호입니다. 네. 참 가만 보면요, 우리나라는 그 사건 사고도 참 많고 이슈를 쫓아가기가 아주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참 그래서 어떤 비극이나 큰 사건도 결국엔 다 지나가고 잊혀져 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절대 잊지 말고 절대 지나가게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요. 매일 우리의 일상도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중에서 꼭 저희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들을 짚어드리는 핫 이슈 시간입니다. 나무님, 오늘은 무슨 내용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인천에서, 아니군요,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제주공항에서 그 로비에 있는 거대한 대형 텔레비전으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식지 않는 그렇죠. 떡밥. 그 뉴스를 보면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었는데, 그 승무원들이 언제 고개를 들게 될까 아직도 좀 유언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막내 동생이죠. 대한항공 마케팅 총괄 전무를 맡고 있는 조현민 전무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빈축을 사고 있다. 네. 어떤 내용인데요? 내용이 어떠냐면요. 조현민 전무는 지난 17일에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수직적인 조직 문화,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임직원들의 잘못이며 나부터 반성한다고 했다는니다. 뭔 소리야 이게. 모든 임직원들의 잘못이래. 모든 임직원의 잘못? 네네. 뭐 임원의 잘못 아닐까? 일부 임원의 잘못?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뭐가 임직원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일에 따르면은 이게 이런 잘못된 부분은 한 사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네. 모든 사람의 잘못이다 이건데, 그러면 자기 큰언니가 기내에서 난동 피우고 그렇지. 야 비행기 돌려 이러고 너 내려 이런 게, 그리고 또 직원들 위증까지 시키고 네. 그런 게 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요 말인가요? 그러니까 다 퉁을 치는 거죠. 퉁치고. 네. 다분히 이번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쓴 메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끝부분에
나부터 반성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전제는 직원 너네들도 잘못했다. 이걸 깔아두고 있는 거죠. 전제는 니네도 잘못인데 나도 네. 반성할게. 나 어이가 없네요. 이분 보면은 왕권 신수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왕권 신수설. 아, 짐이 곧 국가다. 네. 그리고 짐은 이제 창조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루이 14세 아마. 아니 근데 정말 이분들은 마인드가 네. 진짜 이 조씨네 집안은 네. 정말 끝내주네요. 네. 며칠 전에는 대한항공 그 회장님께서 조양호 회장님께서 어떻게 일주일이 다 되도록 네. 이 건에 대해서 나에게 제대로 보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하면서 이제 임원들을 질타하셨다고. 그래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조직 문화? 그날이 바로 14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잠깐만. 일요일 저녁에 회사로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노라고 말을 못한 거야. 와, 되게 상징적이다. 예, 아빠는 일요일 날 소집시켜, 큰 언니는 땅콩 던져, 그렇지. 둘째는 아니, 막내는 또 이메일로 니네 잘못이야. 니네 잘못이야. 명의훼손해. 명의. 중간에 이분이 그 명의훼손 그분이 전문이죠. 바로 그 명의훼손이에요. 어머, 어떡해, 부끄러워. 어떡해. 이제 사자성어 중에서도 유례 없는 신조어를 만드신 네. 바로 그분이 이제 조현민. 지금 이제 마케팅 담당 전무님인데. 우리 대한항공 광고 안 들어오겠구나. 국민TV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뭘 기대해요? 우리 뭘 기대해. 자, 중저가 항공 광고 접수 받습니다. 많이들 그렇죠. 연락 주세요. 네, 많이 연락 주세요. 아무튼 참 이제 회장님도 그런 식으로 임원들한테 화를 냈다니 이거는 뭐가 잘못되고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본인이 그렇게 직원을 할 수 있는 상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래 충신과 간신은 왕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오너 잘못이에요. 회장님 잘못이에요. 회장님 잘못이에요. 그런데 막내딸도 이제는 뭐 대놓고 직원 너네들도 잘못이라고 메일을 회람시키다니 참 이분들 좀 답이 없네요. 노답.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대한항공 기업 문화, 수익적이고 강압적인 오너 경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긴 많은데 또 실제로 바뀐 게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 진짜? 기업 문화 드디어 개선? 기업 문화 개선까지는 아니고요. 최근 오너 일가를 비행기 안에서 서비스한 승무원들에 따르면 오너 일가가 전에는 쓰지 않았던 존댓말을 무려 승무원에게 한다고 해요. 어머, 세상에. 두둥. 와, 승무원에게 존댓말을? 네. 원래 그 전에 다 반말이었대요. 물 가져와, 주스 가져와. 야, 마카다미아 갖고 와봐. 네. 와인 따라봐. 그럴까요? 빨리 따라봐. 진짜? 마카다미아 빨리 까서 줘. 너 내려. 이랬다는 거구나. 지금 우리 김선님이 빙의가 돼가지고. 재밌다. 네. 오너놀이. 오너놀이 괜찮다. 그리고 해보고 싶어. 아니, 세상에 존댓말을 쓰는 게 뉴스가 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아니, 그럼 그동안은 직원들한테 그냥 이렇게 반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다고 그게 합니다. 얘기거리가 될 정도라니 이분들 얼마나 그동안 막대 먹게 살았는지. 그러니까요. 아니, 옛날에 저희 할머님 말씀이 뼈대 있고 학식 있는 양반집일수록 집에 일하는 머슴한테도 잘한다고 했는데. 그치. 자, 대한항공 사주일가는 뭐 돈은 많겠고 A380 공짜로 타겠지만은 교양은 정말로 지하 4층, 지하 8층으로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하 주차장이야, 막 교양이. 아무튼 생판 남한테 고용 주고 직원이라고 어떻게 반말을 할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요. 교양 있는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게요. 아무튼 대한항공 사주 가족분들 이제 존댓말 쓰시는 거 배우셨으니 대한항공 기업 문화도 좀 바꾸시고. 저희가 그래도 우리 대한항공 사주일가 분들을 위해서 존댓말 좀 가르쳐드릴까요? 어떻게? 물 좀 주세요. 그치? 따라해보세요 한번.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화장실 가도 될까요? 화장실 가도 될까요? 자, 이렇게 승무원들에게 할 말 있을 때는 마카다미아 주세요. 존댓말로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반말하면 안 돼요. 참 이렇게 돈 있다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방법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밤에 한바탕 트위터 타임라인을 장악했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님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아주 중요한 시사 이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걸 읽고 좀 답답함이 커서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 오마이뉴스에서 기사 공모로 나온 내용인데요. 제목이 뭐냐면은 이제 소제목이 세탁기 15년, 차는 14년, 그 돈 모아 이렇게 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인데 이제 가정의 가장인데 전기밥솥이 금이 가고 변형이 되어서 아내분께서 이거 좀 새로 바꿉시다. 이래서 이제 가전제품 상가에 갔더니 12년이면 언제예요? 몰라. 2002년? 2002년. 월드컵 때? 김대중 정권 때?
그러니까 노무현 초기. 그치. 그때 예. 이제 사셨던 밥솥이 이제 너무 막 열이 가해지고 이러니까 네. 금이 가서 이제 새로 사러 갔더니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네. 아내분과 같이 갔는데 안 사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내 손만 새로 사고 안에 이제 보온되는 부분만 네네. 바꾸고 이제 쓰고 계시는데 뭐 세탁기는 15년, 차는 14년 이렇게 절약하면서 사시는 분이라고. 뭐 절약하는 건 좋잖아요. 네, 본인은 소개를 하십니다. 그 이제 겨울 점퍼가 찢어져서 막 솜이 나오면은 아내분께 기워달라고 하셔서 근데 입으시고. 왜 다 아내를 시키죠? 아, 몰라. 아무튼 이렇게 검약하시는 분인데, 정말 저는 좀 그랬던 게, 집에 밥상을 보여주셨는데, 일식일찬이래요. 일식일찬. 그러니까 밥이 있으면은, 이제 김치는 우리 한식에서 반찬으로 안 되는 거죠. 김치 한 가지 놓고 반찬 추가로 하나 놔서, 한 밥상에 반찬 2가지 이상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온 가족이? 네. 따님과 이제 아내와 같이 사시는데, 와. 아무튼 이제 검약의 화신으로서, 네. 정말 뭔가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이제 말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되게 짠돌이냐. 난 그런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술 먹는 돈만 아꼈어도 아파트 몇 채는 샀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제 뭔가 말문이 팍 트이시는데 물고가 백치아다다에서 남편이네. 아, 백치아다다. 예전에 그 텔레비전 문학관에 보면 백치아다다 있었잖아요. 아다다가 열심히 돈을 모아오는데 그 남편이 다 맨날 갖다 써요. 뭘로 써요? 도박으로, 술로. 어머, 어떡해. 갑자기 근데 이분은 뭐 도박과 술을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일단 술자리와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는 술을 것 같아요. 거네. 네, 술을 많이 하셔요. 용돈 대부분은 밥 먹거나 술자리에 써서 술값 아꼈다면 아파트 몇 채는 샀을 거다라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다셨는데 아낀 돈을 어디다 쓰시는 거죠? 그 이분이 이유가 있어. 네. 시민단체와 언론사 그리고 정론을 펴는 정당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 후원금을 내기 위해서 밥솥은 12년, 세탁기는 15년, 차는 14년. 네. 그러면서 일식일찬으로서 그쵸. 10몇 년을 살아오신다. 네네. 그러시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글 말미에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십니다. 네. 그 인간은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욕구를 위한 탐욕적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 네. 자본주의는 인간을 자극하고 유혹해서 과소비의 수렁으로 몰아넣어야 유지된다. 그 한국은 또 그런 자본주의의 정점에 올라 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사신다. 이런 이제 글이 오마이뉴스에 따단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제 트위터 타임라인으로 전해지면서 그 자본주의 어떤 폐해를 공격하신 분은 참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치.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혁명과 효도는 셀프라고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죠. 그러게,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자기가 밥솥 짓고 밥솥 그 밥솥으로 밥하고 자기가 빨래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자켓 파카도 기워서 입으시고 그러면 될 텐데 제가 볼 때 이분 이제 바깥 생활에 술 드시고 이런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그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검약을 함으로써 드는 그 가사 노동의 부담은 아마도 고스란히 아내분께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자면서 가족으로서 아내와 시민으로서의 아내와 시민으로서 딸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를 지금 침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식일찬이라뇨. 이분이 기사에 보면 밥상이 나오는데요. 뭐가 중앙에 하나 더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본인 생신이랑 이 잡채가 하나 더 올라가 있었대요. 이거는 다 좋은데 나 일식일찬은 나는 안 될 것 같아. 특히나 일식일찬 이따가 우리 요 코너 끝나 나올 분이 먹는 거랑 또 관련된 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그렇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정말 드실 건 드시고 글쎄요.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행복과 안전, 건강을 책임지지 못 해주시면서 왜 이런 식으로 본인만 지금 그러니까요. 자긍심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본인은 정의롭고 멋있고 깨어있는 시민인데 정작 그 아내분과 따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제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는데 아니 가족분들도 좀 챙기시면서 할 걸 하시고 그런 게 더 멋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밖에 뭐 후원 좀 덜 하더라도 아무튼 좀 덜 하시고요. 일식 3찬 좋다. 그러니까 3찬 정도는 해야지. 새해부터는 반찬 3가지로. 그지. 네. 김치, 불고기, 미역국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좋습니다. 메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핫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14년이었습니다. 올해를 어느 해보다 길고 힘들게 보냈던 분들이 많으실 듯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1년을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고 생각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올해의 인물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 저희는 이분을 꼽겠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생 딸의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영원한 이별. 가라앉는 배를 바라보면서 대통령과 정부 앞에 통곡하고 애원하고 항의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몸으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던 아버지. 그 자신의 이름 3글자보다 이제는 누구의 아빠라는 호칭으로 더 잘 알려진 분이죠. 바로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올해의 인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민 아빠입니다. 네, 유민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민 아버님 예전에 광화문에서 뵀을 때는 좀 이렇게 많이 말라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체중이 올라오신 거죠? 네. 예, 한 10kg 정도 쪘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복식 기간을 갖다가 하루에 아마 3끼씩 먹으면 더 쪘을 네. 건데 아직 2끼씩만 먹고 있어요. 소화가 안 돼서. 사람이 2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는 한 번에 2끼 소화시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은 신체 기능이 이제 네. 원래 상태로 돌아오시진 않은 거군요. 아버님 실례지만 지금 체중이 몇 킬로 나가시는 거죠? 단식 한참 하고 첫날 제가 이제 병원에 네. 실려갔을 때 재보니까 46kg까지 빠졌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완전 뼈만 남은 거죠. 네. 지금은 이제 56kg, 아이고. 10kg 불어가지고. 56kg. 네. 나 국민학교 4학년 때 먹는 나보다도 적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웬일이야, 나 무슨 뭐 소리야. 지금 무슨 얘기하죠, 김선님? 내가 무슨 소리를,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죄송해. 아무튼 그때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실 때 참, 이렇게, 그 사진 한 장으로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셨던 게 이렇게 누워 계신데 지쳐서 그 다리가 너무 앙상하게 네. 이렇게 사람 종아리가 있으면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굴곡 없이 뼈가 드러난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참 그 단식 얘기를 저희가 시작할 때 단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단식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뭐 사실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예상치 못하셨죠. 그렇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서 단식을 시작했던 게 아니고 원래 7월 16일 날 네. 여야가 합의를 하게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마지막 날이었죠. 근데 7월 12일 날까지 여야가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특별법에 논의도 없고 계속 묵살만 당했죠. 그래서 저희가 12일 날 국회로 들어가서 농성을 하면은 아마 우리 유가족의 특별법 해줄 거다 하고서 12일 날 농성을 이제 들어갔어요, 국회에. 근데 이틀 동안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여당은 아예 들어주지 않았어요. 묵살만 시키고. 그래서 14일 날 긴급 저희 유가족 회의를 했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굶자. 굶자. 예. 굶으면은 억울하게 죽은 부모가 굶고 있는데 이것마저 외면할 거냐. 정부는 해줄 거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굶는 걸로 단식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 단식 시작하실 때 그 각오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먹는 거를 멈춘다는 거는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 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내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많이 들었죠. 제가 단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단식을 갖다가 3일, 원래 저희가 이제 3일만 하는 걸로. 3일 정도? 예, 왜냐 7월 16일까지니까. 7월 16일까지 3일만 하면 된다 해서, 그럼 내가 자신있게 하겠다. 네. 3일 한번 굶어보지. 네. 솔직히 그러면서도 굉장히 겁났어요. 한 번도 굶어본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만 굶어도 솔직히 막 허기지고 배고프고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끼만 굶어도 힘들어요. 3일 하는 게 두려웠었어요. 3일 하는 것도. 그런데 그걸 꼭 깡다고 있는 사람 우리가 하자. 이겨야 되냐, 쓰러지면 안 되니까 해서 나 해봤다고 거짓말했어요. 임원들. 아이고. 하시려고. 네, 이거 끝까지 한번 우리가 진짜 한번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 유가족이 원하는 이 특별법 만들자. 네.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3일을 하더라도 저는 해봤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한 네. 거죠. 맨 처음에 3일을 계획 잡고 하셨다가 이제 3일이 4일 되고 5일 되고 일주일 되고 쭉 네. 늘어났거든요. 네. 그때 이거 어떻게 유턴할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 3일 딱 16일 날 됐는데도 이제 국회에서는 또 묵살을 당하니까 네. 또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렇다고 중단할 수도 없잖아요. 한번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24일까지 연기를 했어요. 네. 7월 24일이 우리 100일 유령제. 네, 100일 유령제니까 아마 그때는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제 11일, 딱 10일 되는 거죠. 24일까지 하면 그때까지 또 연기를 했어요. 저희가 연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막상 3일째 되는 날이 원래 단식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네. 3일째부터 이제 허기지고 배고프고 네. 제일 많이 느낄 때거든. 5일째까지. 이제 배가 제일 고프고 아플 이제 고통이 심할 단계라 10일까지 한다는 것도 굉장히 또 두렵고 그랬죠. 와, 진짜. 아니, 사람이 곡기를 끊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주일, 8일, 10일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화작용? 이형작용이라고 해서, 이화작용인가요?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사람 몸이 자기 몸을 먹기 시작해요. 영양분이 없는 상태니까, 즉, 가장 분해하기 쉬운 근육부터 먼저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삼기 위해서. 왜냐면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호흡을 하고 머리가 움직이고 신체에 있는 내장경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근육을 분해시키거든요.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3일 단식을 해봤는데 이틀째 저녁이 되니까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먹을 거 생각 많이 나요. 정말 먹을 거로 끝말잇기를 하면은 평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초밥, 연어, 막 치킨, 막 별게 다 생각나고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없으셨어요? 많았죠. 11일째 여기 할 때까지 이제 검정 봉투 5일째 되니까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에 보여요. 검정 봉투? 네. 여기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이 뭐 계란빵이라든가 호빵 거기가 이제 노는 우유. 데잖아요. 시민 문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가족들이 그렇지. 먹을 걸 많이 가지고 와요. 그것만 보면 막 달려가서 먹고 싶어요. 뭐가 들었을까 저 속에. 검정색 봉투만 보면 환장하게 침나가. 안에 보이죠? 또 투시가 돼가지고. 실루엣이 있잖아요. 저거는 뭐겠다 거기 이제 하는 거. 광화문 광장이라 분수대 있고 노는 데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많이 오거든요. 맞아. 그때 여름에 항상 이렇게 분수 켜놓고 애들이 막 거기 뛰어다니면서 놀면은 엄마들이 그치 이제 간식 주면서 아무튼 근데 정말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광화문 광장이 시민 문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 그 단식하기에 정말 최악의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굶으면 소음이나 주변 환경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죠. 냄새도 그리고 이제 사람들 계속 오가면서 또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러는 것도 굉장히 많이 그때 더웠고요. 근데 그 단식하셨던 중에 가장 힘드셨을 때는 언제인지?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는데 한 30일째 되면은 이제 장기고 뭐고 다 이제 거의 다 태워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 주거든요. 위험 수위가 이제 30일째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더 힘들었던 게 그때부터 고통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이 너무 지방질, 단백질 다 태우다 보니까 이 배가 가죽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로 투구리면 장기가 찔려요. 정말요? 네,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니까 뼈가 장기를 찌르는 아픔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한 30일째 지나서 이제 지팡이 하나 사달라 해서 그걸 받치고 있었죠. 그럼 그걸 안 받치고 쓰면은 이렇게 아파서 장기가 찔려서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 들고 계셨구나. 그래 누워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옆에서 이제 나 쓰러질까봐 누워 있으라 하는데도 너무 멀리서 많은 분들이 와줬거든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많고요. 그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힘들다는 거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끝까지 하루 아침 한 7시부터 그렇게 앉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오신 분들 다 일어나서 인사해주고 같이.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국회의원들이 막말을 했잖아요. 네.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 이제 고통이야. 제가 장기 찔리던 머리도 아프고 굉장히 두통도 심하고 해요. 근데 그런 거 다 참겠는데 유민이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유민이는 나보다도 더 심한 공포 속에서 죽어갔잖아요. 그걸 부모가 생각하면요. 이거 다 버틸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거보다 더 심했던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 저도 정확히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새누리당 의사 출신 안거시기 국회의원님이 뭐 약간 단식을 하시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 거짓일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의사 출신으로서 걱정돼서 걱정돼서 유민 아버님 걱정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대단한 화법을 보여주셨는데 또한 그 현장에서 저도 그 현장을 가보니까
뭐 이렇게 막 치고 지나가고 그 뭐죠? 천막 같은 데 막 치고 지나가고 욕하고 또 이제 뭐 극우 보수 커뮤니티에서 와 몰려가지고 뭐 나눠 먹고 막 그랬었는데 김밥 먹고 그 앞에서. 네. 그래서 폭식도 많이 했었고 여기 보수 언론 여기 보수 단체에서 많이 와서 그랬죠. 그거는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가족들한테. 저기에 만류될 필요 없다. 우리가 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지 않냐. 오히려 저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시비 걸고 하면은 절대 유가족들하고 붙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따뜻한 컵 하나 갖다가 물 한 잔 따라주고 천천히 들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대답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천천히 들고 가세요. 근데 저도 보니까 대놓고 시비를 걸어요. 네. 일부러 술에 취해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아, 거기 계시는 그러면 경찰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격리만 시켜요. 격리만. 분명히 여기서 몸싸움이 일어나면 최소한 경범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냥 격리만 시키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쌍용 자동차 1인 시위 하셨잖아요. 1인 시위했었는데 정말 대놓고 시비 걸더라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 질문. 나무님한테 시비를 건다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가능한 게 내가 안 때릴 줄 아니까 그러는 거지.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긴 하지. 나 생각보다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그렇게 하면 자기는 또 이슈가 되니까. 내가 김남훈한테 맞았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좋잖아요. 악당 프로레슬러 진짜 나쁜 놈. 이러면. 알고 보니. 일반 시민 폭행. 와, 진짜. 대박. 생각보다 조직적이에요. 어떻게 자제하셨어요, 나무님? 그냥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보자, 너. 나중에 이거 보자. 없는 데서. 거기서 폭력이 일어나면은 또 이 수구 언론은 우리만 매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광화문에 갔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천막이 막 무너지고 유가족분들이 막 천막에 물 퍼내고 그러고 계신데 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런 약간 참전 배지를 달고 계신 할아버지들께서 오셔가지고 그 기둥을 계속 발로 차시는 거예요. 무너지라고. 그러니까 그 유가족분들은 그러면 그 할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면서 절로 가시라 이렇게를 못하고 그냥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할아버지 어깨를 붙잡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좀 가셨으면 하고 항의도 못해요. 왜냐면은 그 천막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면은 유가족분들이 매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매도당하니까요. 너무 만사에 조심하시는 게 그게 더 안타까웠어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할 말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말 한마디 잘못 나가면 또 매도당해요. 굉장히 이제 지금은 그게 제일 두려운 게 돼버렸어요. 뭐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리더라도 옛날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유민 아버님의 이 행동이 단식이라는 행동이 용기 어린 행동이 또 여러 가지 결과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소셜 미디어 검색을 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검색했을 때 53만 건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유민 아빠로 검색하면 42만 건이 나오거든요. 와, 그래요? 문재인이 18만 건, 19만 건이에요. 지난 대선 야당 후보보다 버즈량이 훨씬 많습니다. 3배가 가까이 되네. 그렇죠. 대박이네요. 그거는 뭐랄까요, 이제, 우리 김용호님, 유민 아버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행동이 그 세월호라는 이슈를 만들어내는데, 그 세월호라는 이슈를 많이 확산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신 거고요. 지금 게시판 보니까, OK 마리님께서 잊지 않겠습니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써주셨고요. 이 그림. 네. 자, 그리고 이반님께서는, 이 나라는 세상에 죽은 자식을 안고도 밥을 굶게 만드는 정말 거지 같은 현실입니다. 해주셨고. 네. 그리고 아이디 이렇게 점으로 그냥 표시해주신 분께서는요, 음식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검은 봉지를 보고도 힘들어하는 이들 앞에서 피자를 갖다 처먹었으니 어찌 처먹었다는 표현 맞습니다. 그치, 나 이거 그냥 먹었다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읽었어요. 처먹었으니 어찌 인간이라 부를 수 있으리요. 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응원한다는 댓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유민아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기운 내세요.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네. 김재영 간사님께서 오늘 찍은 유민 아버님 모습 사진으로 올려주셨네요. 최근 감사합니다. 근황.jpg. 최신이요, 최신. 최신 근황, 유민 아버님. 자, 그리고 또 김영호님, 유민 아빠, 힘, 파이팅, 기운 내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또 블루벨벳님께서는요, 유민 아버님 목소리가 그래도 힘있게 들려서 마음이 놓이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정말 광화문에서 뵀을 때보다는 훨씬 건강해지셔서 다행이고요. 광화문에서 이렇게 누워 계실 때 뵀는데, 차마 가까이 가서, 힘내세요. 이런 말 하는 것조차도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거예요. 괜히 네.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또 응대하신다고 일어나실까봐 그러니까. 그냥 먼 발치에서 이렇게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먼 발치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어르신분들은 정말 어버이님들만 네. 계신 줄 알았더만 아유, 그렇게 좋은 분들 그럼요. 많이 계시구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진짜 가족을 잃은 자식을 잃은 어떤 아비의 심정을 알고 있는 그런 어버이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어버이라는 어르신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도 좀 남용인 것 같아요. 그러게 좀 얼마나 좋은 말. 다른 용어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뭐라고 나이 할까? 드신 그 어른을 지칭하는 다른 꼰대? 용어. 예? 꼰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근데 단식 중에 이렇게 뭐 힘든 일도 많으셨고 참 여러 가지 소음이나 더위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 반대로 단식을 하시면서 또 고마웠던 점 그 시민들에게 위로를 받으셨던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나 해주신다면. 우리가 단식할 때 물론 폭식도 했지만은 어버이 그 단체에서 와가지고 많이 매일 진짜 매일 그 마이크 들고 우리한테 막 종북 음의 세력 북으로 가라. 했을 때가 있어요. 보배상만 니는 바라는 거다. 막 그러면서 싸울 때 진짜 한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와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다 저런 사람만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유민 아빠 팬이고 유민 아빠 가자는 길을 안전한 나라 나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요. 아이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 보면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이 큰절을 해요 제 앞에서 올라오셔서 할아버지들이 예, 할아버지가 올라오셔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죄송하다고 대한민국이 그래요. 또 너무 그런 양반들이 있어. 저 사람들만 다가 아니다. 어떻게 눈물 나려고 그래. 나 네, 입니다. 진짜 제 앞에서 어르신이 저희 네. 아버지보다 더 그러시네. 연로하신 분이 네. 무릎 꿇고 큰절함하고 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너무 미안하고 내가 한 건 없는데 그냥 굶은 것뿐이 없는데 그럴 때 고맙죠. 네. 정말. 그리고 또 그 게시판에 사진도 올랐는데 올해의 교황님 사진. 네. 만나셨잖아요. 예.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 어때셨어요? 대한민국 언론이 수구 언론이 이제 저희를 갖다가 정부에서 안 해주는 거 특별법 네. 음해하고 막 하는 것들 진실 은폐하려는 것들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그냥 보도를 해줬으면은 국민들이 알고 국민들이 네. 심판할 거예요. 그럼 정부도 지금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네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매도만 했어요. 수구 언론들이. 그래서 이게 4월 16일 첫날부터 그랬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을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24일 날 이제 저희가 연장을 했잖아요. 단식을. 네. 연장하면서 신부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8월 16일 날 시복미사를 강화문에서 한답니다. 네네. 아,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버티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또 이 전 세계에 이 텐트 쳐놓고 천막 쳐놓고 하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해줄 거다. 협상해줄 거다. 이런 게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해줄 것도 있었고 사실은 확 밀어버릴 수도 있다. 네, 예, 이걸 예. 빌미로 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분명히 해줄 거라 생각하고서 그때 연장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10일 한 것도 힘들었는데 날짜 보니까 24일을 더 해야 돼요. 아이고. 24일.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그때 이제 한 분 한 분씩 어머니 아버지랑 우리 같이 했는데 네. 한 분 앞에서 쓰러져 이제 나갈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너 할 수 있겠냐? 내가 이 자리에 죽더라도 하겠다. 이유가 한 가지였었어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보도를 안 해주니까 교황을 만나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할 수 있고 네. 알릴 수가 있다. 우리 세월호가 이렇게 힘없는 약자들이 당하고 있는데 네. 정부는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고.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게 참을 수 있었고 내가 이걸 전 세계에 알리면은 유민이한테 마지막 내가 해줄 수 있는 네. 길이구나.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참았던 거죠. 그래서 교황 만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언론이 알려졌죠. 네. 그날 정말 이렇게 그 해외 언론사 사이트에 정말 그 국제 이슈의 많은 면이 바로 그 유민 아버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네. 교황님 손을 잡는 모습 그 사진이 정말 많이 퍼졌어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교황님. 아유, 만나자마자 어떻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만나줄 거라고는 얘기도 없었고 우리가 서한을 몇 차례 보냈어요.
유민이 아빠하고 거기서 단시간 유가족들이 거기서 직접 교황님을 만나고 싶어한다. 네. 이걸 이제 천주교 쪽에서 우리 서신을 보내줬는데 네. 답장이 안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가신 거네요. 우리는 서신만 보내놨어요. 저희가 꼭 미사 같이 참석하고 싶고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힘없는 저희를 위해서 약자들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손을 한번 잡아달라고 네. 서신을 보냈죠. 근데 답장이 안 오다 보니까 저희도 50대 50이었어요. 그분이 거의 산타클로스급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만 통 받으세요 편지를. 네. 그 부분 좀 이해를 좀. 네. 그분 성향을 대충 들어보니까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예고 없는 이 돌출 행동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만나줄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결국은 내리시더라고요. 카프레드에서.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카프레드 하는 도중에 내렸다는 네. 게. 딱 내리시는 모습 봤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 울었어요.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유가족들이. 안 만나주면 전 세계에 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진짜 저도 전 국민들이 많이 울었다고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날 또 감동스러웠던 게 그 자리가 원래 그 전국에 있는 그 교황님이 오시니까 전국에 있는 김선이 왜 울어요? 너무 네, 전국에 있는 그 가톨릭 성당에 있는 그 신도분들이 그 자리에 올 때 나도 말이 안 또. 한 200명 정도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양보를 했대요. 네. 다 양보를 그분들한테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신청을 하시거든요. 네. 사실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양보를 하신 거고, 그걸 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줬구나. 그러게요. 네. 근데 사실 또 참 가슴이 아픈 게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 최고 정치 지도자, 권력의 정점에 계신 분이 보여주셨으면, 아마 지지율 98%? 아마 김용민, 주진우, 김어준 3명은 싫어할 테니까, 그래도. 그들 빼고 98%. 그들 빼고 98%, 90% 지지율이 나왔을 텐데, 왜 저렇게 냉랭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교황님 왔을 때도 교황님 접견을 하면서, 마치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월호 유가족 위로해줘서 고맙다. 교황님한테.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본인 국민들 이야기인데 어쩜 그렇게 남일 보듯이 무슨 이탈리아에서 세월호 사고가 나서 교황이 위로해준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먼 산 바라보듯이 항상 하시는지 참 그 신공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요. 아무튼 참 그렇게 이제 교황님을 만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월호 이 사건을 세월호 참사를 알리는 역할도 하셨는데 참 지금 이제 계속 게시판에 올라오시는 거 보면은 그 여름철에 그 우리 씨닉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름철에 유민 아빠 김영호 씨에 대한 여론 공격을 마구 쏟아냈던 종편 극우 세력들 쭉 보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이들의 여론몰이 요파로 중장년 어르신들 사이에서 세월호 유가족분들 폄훼하고 괘씸하다 이런 반응 나타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언론이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정말 그 여름 동안에 그 누구보다 이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정말 편향된 언론에 의해서 많이 왜곡된 언론 그 공격받으신 분이 아마 유민 아빠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또 그런 생각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은 정치보다 언론을 내가 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언론이 제일 변해야 될 것,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제일 변해야 될 게 정치권보다도 먼저가 언론이 변해야 돼요. 네. 언론이 자기 할 말 그대로 써서 보도하는 거 이거만 할 수만 있다면은 아마 정부도 꼼짝 못해요. 다 보여지는 거니까. 사실 저도 팽목항 가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이었죠. 그분들이 그 외신하고만 인터뷰를 한다고 막 그랬었고. 네. 얼마나 국내 언론에 실망하셨으면 외신하고만 인터뷰를 하셔요. 저도 그때 인터뷰를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구경꾼인 척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근데 나무님 언론 비동량 들어가지고 언론은 아닌데 신문 기자도 아닌데 그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죠. 안 좋았군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 옆에는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얘기해줄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오히려 먼저 접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 특히 이제 조중동 종편들 그리고 지상파들 이런 데는 나가라 이렇게 대응하실 정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16일 날은 그랬죠. 아마 진도 체육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이 언론이 있는 그대로 장비를 대줘야 되는데 안 대주고 계속 안 해줬어요. 승인이한테도 못 간다.
그 장면을 다 찍어놨어요. 그걸 누구한테 찍었냐면은 우리가 해수부국장이랑 다 와서 네. 정웅원 국무총리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 장면 찍어놨는데 그런 걸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갖다가 그때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노동자들이었어요. 네. 거의 다가. 아.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보수 언론이고 어디가 수구 언론이고 어디가 막 진보 언론이 이거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몰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내보내다 보니까 진보 언론도 없었고 우리는 네. 보수 언론도 몰랐으니까 무조건 다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송국 카메라 한 대만 들어오면 나가라고. 너네 다 필요 없다. 찍어가지고 내보내지도 않는데 뭐하라고 들어오냐. 그래서 막 다 쫓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 없어졌다는 실종자 거예요. 가족분들이 뭐 정부에 요청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은 쏙 빼놓고 네. 마치 엄청나게 구조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네. 영화 다이빙벨을 봐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그 다이빙벨은 진짜 그때 있었던 일에 비하면요.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실상이. 그런데 그거라도 난 보고라고 해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로 네. 정부가 음해 작전이 많이 심했구나 하는 걸 알 그때 거예요. 보면은 그 진보 매체도 뭐 썩 뭐 잘하지 못했어요. 또 네. 이 진보 매체들도 뭐 제가 뭐라고 말하기 뭐합니다만 특종 욕심 때문에 여자 화장실까지 쫓아가지고 녹음하다가 네? 몰래로 녹음하다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뭘로? 네. 그 어머님 통화한 거 아. 녹취 따겠다고. 웬일이야? 육아쇼 때 실종자 가족들 때 붙잡혀 나가지고 두드려 쳐맞고 내가 봤다니까. 아유 그런 게 매일 일어났어 매일. 완전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네. 그러니까 그 기자들 왜냐면 그 팽목항이랑 동네가 기본적으로 아주 큰 항구가 아니에요. 합정역에서 서귀호텔, 합정역에서 홍대 입구역 정도의 그 직선 거리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 모든 매체가 다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그러니까 발에 채이는 게 기자야. 발에 차이는 게 기자가 아니라 들이마시는 게 기자 샴푸 냄새랑 비누 냄새야. 수백 명, 수천 명이 와 있고 외신도 와 있으니까 거기다 또 경찰의 공무원에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주술려고 이게 엉망진창이 돼 있으니까 그 와중에 그 실종자 가족분들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죠. 누구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참 진짜 그 팽목항 갔다 오신 분들, 나무님도 취재차 팽목항 갔다 오셨지만 갔다 오신 기자님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기가 빨리는 느낌. 너무나 많은 사람, 뭐 특종 경쟁 그리고 또 공무원들 다 쏟아져 내려가는데 거기서 뭐 라면 먹고 기념사진 찍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런 행동들, 무신경한 행동들이 또 유가족들도 실종자 가족분들 마음에 계속 이제 생채기를 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참 근데 제가 진짜 이건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이 사고 이후와 그 사고 전의 삶은 그 유민 아버님의 삶은 많이 달라졌죠. 네. 어떤 점이 제일 유민이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프게 달라지신 점이겠지만 만나는 분들도 많이 달라지고 네. 직장의 복직을 지금 못 하시는 상태고 하니까 많이 삶이 정말 바뀌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졌는지 좀 궁금해요. 세상에 대한 걸 저는 아예 몰랐었으니까. 네. 솔직히 문외한이었죠.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민이가 저 세상 가고 나서 이제 하나씩 알기 시작했어요. 네. 언론에 대해서 알고, 이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도 알게 됐고,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다는 것도 이때서 네. 알은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진보가 뭔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계속 그 신뢰를 쌓아달라고 야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달라진 거라면은 내가 변했다는 거 제가 이제 앞으로 이만큼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 네.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바꿔야 된다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꿔줘야 된다 이걸 유민이가 깨닫게 해줘서 너무 고맙죠. 어떡해. 정말 유민이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아빠에게 네. 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큰 어떤 과제를 주고 간 거네요. 네, 저한테 너무 큰 숙제를 주고 갔어요. 유민이랑 둘째 딸이랑 몇 살 터울이죠? 1살 터울이요. 1살 터울이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니 저는 그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네. 그 둘째 딸이랑 네. 꼭 끌어안고 자는 모습 네, 보면 병원 침대에서 1년에 몇 번 안 만나도 집에 이제 명절 때 같은 데 가거나 네. 이제 한번 집에 놀러 오면은 그렇게 자요.
양쪽에 800여 고자예요, 딸들이. 근데 보통 딸들이 크면은 아버님이랑 그렇게 이렇게 스킨십 하기가 잘 안 되거든요. 웬만큼 10살만 친하지 돼도 않으면. 손도 못 잡게 한다고. 그치. 형제들끼리 이제 명절에 모이면은 저희 형들이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형님들의 딸 자제들은 조카들은 손도 못 잡게 해요. 그러니까요. 10살 넘으면 손도 못 잡아요. 나는 뒤에서 삼겹살 우리 파티 많이 하거든요. 뒤에서 꽉 끌어안고서 입에다가 넣어주고 막 그러다 보면 너무 부럽대요. 그게. 딸이랑 그렇게 친하니까. 그래서 딸들이 착해요. 그래서 가슴이 더 아픈 게 너무 아까운 애를 잃었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요. 지금 진짜 다시 길러라도 그렇게 못 기를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 그래서 너무 아깝고 서글퍼요. 네. 근데 또 그렇게 힘들게 이제 그 세월호 관련 이슈를 알리려고 노력하셨는데 아까 그 여쭤보려 잠깐 제가 빼먹었는데 그 종편이라든가 이런 보수 매체에서 좀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알 수 없는 단체 또는 뭐 어딘가 입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톡 같은 데로 온갖 괴담이 퍼졌었는데 맞아요. 그런 종편의 악의적인 보도 또 내지는 그 카톡으로 퍼지는 그 악의적인 그 괴담들을 직접 접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말은 많이 표현 안 했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 많이 표현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죠. 네. 아무튼 신상이 털리면서 신상이 털리면서 뭐 양육비 10원도 안 준 네가 뭘 또 국궁을 하는데 20만 원씩 든다. 이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전부 다 증거 자료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밥 굶고 있는데. 참나. 그래서 이제 여기 은행에 가가지고 2003년도부터 그동안 보내줬던 핸드폰 요금부터 보험 들어준 거, 양육비 붙여준 거, 그다음에 이제 힘들어서 카드 제가 돌려막기까지 했었어요. 네.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카드 돌려막기도 해볼 때가 많았었고 거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서너 차례 빼먹고 줄 때도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신상을 턴 거예요. 양육비 안 줬다고. 그 국궁도 네. 아니 그거 활 쏘는 게 얼마 한다고. 그 말이. 3만 원뿐이 안 줘요. 저희는. 그러니까. 3만 원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런 본인 삶에 정말 어려운 부분까지를 다 드러내야지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거가 참 정말 비참하고 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증거자료 띄워와서 제시를 해도 이 수구 언론들은 그걸 그대로 방송 안 해줘요. 그렇죠. 안 내보내요. 일단 까놓고 매장 시켜놓고 다시 내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돼요. 서류가 두꺼워요. 네. 가져온 게 몇 천만 원 되거든요. 그동안 보내줬던 게. 네. 근데도 그걸 내보내주지 않아서 제가 페이스북으로만 그랬죠.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보고서 이 진보 언론에서 몇 군데 실어주고 말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지금 아직 조중동 보고 계시거나 이 뭐 KBS나 뭐 이렇게 이 공중파 보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그러더라고요. 유민 아빠 나쁜 아빠 아직도. 아직도 가면 그래요. 제가 증거자료 가져왔으면 그대로 이게 아니다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내보내주질 않아요. 그 이후의 일을. 또 왜냐하면 언론 보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그 악의적인 괴담들 20억 받았네, 뭐 50억 받았네, 뭐 외제차를 샀네 어쩌네 이러면서 저도 몇 개 받은 게 있고요. 그 세월호 그 대책위원회 할 때 저도 그런 SNS 전담 쪽으로 뭐 자원봉사 비슷한 것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괴담은 어떻게 본다면은 더 큰 파급력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뉴스는 그나마 언론의 가면이라 쓰고 있으니까 약간 정제된 표현이 들어가는데 카카오톡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뭐 아무런 저희가 없으니까 그렇죠. 온갖 자극적 내용 특히나 숫자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예. 얼마 전에 돌았던 황금한 문재인처럼 금괴 1000톤. 1000톤 중국이랑 미국이 갖고 있는 게 600톤 정도 되는데 문재인이 더 많아. 문재인이 1000톤 갖고 문재인이 1000톤 갖고 있어. 뭐 이런 아니 것처럼. 저한테 제일로 여기 보상금 받았다고 금액이 얼마나 들어온 줄 알아요? 얼마요? 야, 너 140억 받았잖아. 140억. 뭐라고요? 140억. 처음에는 이제 5억, 10억, 5억, 10억. 47억 막 이러다가 최근에 들어온 게 140억 받았는데 뭘 얼마나 더 주려고 싸우냐. 너 가만히 있어라. 너 정치 나갈래. 막 이래요. 정말 예. 받으셨어요? 140억? 아이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근데 다른 가족분들이 다 그러세요. 그럼 140억 가져가고 내 아들 돌려줘. 아들 내 딸 돌려달라고. 돌려줘. 내 자식 달라 이거야. 근데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아니다. 우리 받은 거 10원도 없다. 받으려면 이제 1월 1일 날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된 다음에
이게 다 협상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무턱대고 비밀 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음해 공작을 해요. 아니 근데 참 그 5억에서 시작을 해서 140억까지 네. 그 괴담이 커졌다니 참 사람들이 이 몇 억 갖고는 이게 뭐 크다고 안 느끼나 봐요. 이게 보상금, 배상금 용어도 다 잘못 사용되고 있고요. 언론에서. 그렇죠. 네. 보상하고 배상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보상은 이제 공을 세워서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배상은 잘못했으니까 국가라든가 선박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데 손해에 대해서 지급 그런 것과 또한 뭐 개인적으로 들어왔던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엉망진창으로 꽈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 확인이 이제 카톡 같은 데서 전혀 안 된다는 전혀 안 거예요. 돼요. 네, 안 되죠. 기사는 뭐 네. 항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이렇게 열받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게시판 보니까 처음님께서 저는 집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세월호 특별법 집회는 혼자 무작정 참가했었습니다. 그때 유민 아버지께서 구급차 타고 오셨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건강이 좋아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놓입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감사한 게 아니라 유민 아버님이 와주셔서 감사한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유민 아버님 오셨다니까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네. 뭐 그 당시에 뭐 일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댓글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뭐 2부 시간에도 계속 유민 아버님과 3부죠. 3부 시간에도 계속 얘기 나눌 테니까 계속들 이렇게 피드백 주시면 글을 감사하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네. 참 이제 뭐 봄에 단식하실 때 그 우리 딸 둘째 딸하고 네. 이제 어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단식을 이제 최종적으로 접으시게 된 것도 그 딸의 부탁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잘 지내나요? 네, 지지난주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뭐 이제 제가 전국으로 이제 간담회 일정 들으면 간담회도 가고 이제 여기저기 바쁘게 광화문도 가고 하다 보니까 못 놀아줬어요. 시간을 내가 내 가지고 내가 네. 만나줬어야 되는데 지지난주에 오랜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커피숍에 가서 한가하게 얘기도 하루 나누고 그리고 그날 하루 일정 싹 뺐어요. 오랜만에 노래방도 가보고. 어머님은 어떠세요? 뭐 건강 괜찮으세요? 네, 어머니가 제일 걱정이에요. 매일 전화 한 통화씩 목소리 들어야 된다고 이제 아이고. 걱정이 돼서. 어머니는 이제 더 심해요. 그러시겠죠. 하루라도 목소리 안 들으면은 잠을 못 자겠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정말 본인 몸을 깎아가면서 딸을 위해서 하시는 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그 어머니가 이제 수구 언론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방이다 보니까 시골이다 아이고 보니까. 이런. 이런. 제 어머님. 뉴스가 이름만 나오면은 전화가 와요. 가슴이 털컹하시는 너 거죠. 또 무슨 짓 한 거예요? 네. 아유, 우리 아이고, 어머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저기 국민 TV 놔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해. 국민 TV를 이렇게 내용 컨텐츠를 싹 그러니까요. 담아서 네. 어디 이렇게 놔드려야 되겠다. 좀 좋아요. 저 유민 아버님의 이야기는요, 또 3부에 계속 듣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국민 TV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한 유민 아버님, 또한 유민 아버님 이외 다른 세월호 가족분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3부에도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3부에서 다시 올까요? 네. 자, 김선, 김남은의 시사남녀 3부 시작했고요. 게시판에 유민 아버님을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는 맞습니다. 언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TV 조합원입니다. 아까 유민 아버님께서도 왜곡된 언론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처음님께서 처음님 아까 읽었군요. 우리 카림 뒷목 레더님께서는 카림 뒷목 잡아. 이거 어렵네요, 아이디가. 유민 아버님 집회 때 깡마르신 몸을 이끌고 연단에 올라 호소하시던 모습 아직도 아련합니다. 같이 많이 못 울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가해자들이 죄값을 제대로 치르는 그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우리 와이로님 오셨네요. 그 유민 아빠님 단식 가짜라고 지들이 단식 도전한다고 했던 것들 뭐 하나요 요즘? 그런 분들도 있었죠. 맞아, 있었고요. 단식 이렇게 체험단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새숙길 정아님께서는 감히 댓글을 쓰기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국민 라디오에 출연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힘내주십시오. 내주세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늘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님 함께하겠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또 인천 달봉이님께서는요. 국민TV 조합원 많은 분들이 뒤에서 응원합니다. 유민 아빠 화이팅 이렇게 그리고 올려주셨어요. 푸름숙님은 제가 좀 감정을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유민 아버님 위대하십니다. 위대 빨리 위대해지셔서 새끼 식사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 이 개그 칠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너 왜 그래? 아저씨 개그. 나무님 맨날 이런 개그 쳐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아저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40대 개그. 그럼요. 네. 저도 이제 40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30대 때는 그런 익숙해지려고. 30대는 그런 개그 아직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님이 나한테 옮겨준 거야 이거. 님의 책임이야. 40대 아저씨 개그. 네, 그렇고요. 또 쿠우님 저희도 방학 때 아이들과 광화문에 일부러 들렸어요. 너무 야위신 모습 보고 멀리서 보고만 왔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또 오케이마리님이 교황님과 인사하시는 우리 유민 아빠님 사진 올려주셨어요. 교황님이 너무 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유민 아버님이 정말 이 깡마른 몸으로 그래도 이제 칼라 달린 셔츠를 입고 오셔서 정말 이렇게 교황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계시는 모습인데 정말 이 사진 보고 많이들 우셨어요. 네. 이 순간에 트위터 버즈, 이 트위터 접속량이 아주 폭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문제 넘어섰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올해 트위터에 10가지 순간 이 순위가 있대요. 트위터 접속량이 네. 가장 많았던 순간 중에 6위가 바로 이 유민 아빠 김용호님이 교황님 만나는 이 순간에 네. 트위터 접속량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진짜 마음을 울리는. 그런데 이렇게 교황님이 오셨을 때 좀 뭔가 기대를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분이 와서 관심 가져주셨는데. 그분이 심지가 굳어. 그러니까 진짜. 애지간해서 교황님도 못 움직이는. 그런데 결국은 유가족들 불러서 했던 약속들 언제든 찾아와라. 이런 것도 다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잖아요. 네. 아예 이제 약속을 갖다가 담화문하고 우리 유가족 17일 날 만났을 때 했던 약속. 거의 이제 공식적인 약속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공식적인 약속이었는데도 자기 대통령이 입으로 말했으면 약속이죠. 다 공식적이지. 네. 언론에다 보도도 했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이제 빠졌잖아요.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했던 말이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달라 이거죠. 그분은 참 공식적으로 거짓말 잘해. 네. 네. 모든 언행이 공식적인데 다 진실성이 하나도 없어. 걸면 걸려요. 뭘 걸려? 소송이요. 걸라 그래. 네? 진짜요? 진짜. 이거 김선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빠져. 저 바로 빠지겠습니다. 네. 너무해. 이렇게 박수 모드.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나무님이 이거 하라고. 제가 이게 이상호의 고발 뉴스에서 배운 상해 스킬이지. 임시정부에서 배운 스킬이에요. 거기서 위험한 얘기 많이 하시던데. 위험한 얘기는 다 민동기 국장과 이상호 기자 기자님이? 얘기하고 저는 방청객 물개박수. 물개박수.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그런 거였어? 네. 그렇구나. 아무튼 유민 아버님이 책을 내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제목이 못난 아빠가 이제야 철이 드는 못난 아빠가 이제야 철이 드는 못난 아빠입니다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제야 철이 드는 못난 아빠라고 하셨는지. 예.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이 세상에 대한 눈을 안 떴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뉴스가 나오거나 이런 사회에 참사가 발생해도 네. 뉴스 한번 보고 그냥 틀어버리고 관심 자체를 안 가졌다는 게 저한테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유민이가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서 변한 걸 갖다가 책을 통해서 네. 알리게 됐죠. 그리고 저에 대한 이제 음해도 있고 이제 매도당했던 것도 신상털기 이런 그 오해가 너무 많아서 네. 이 오해 풀고 또 특별법에 우리 보배상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건 이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네. 책으로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 수고 언론이 알려주질 않으니까 보도를 안 해주고 계속 매도만 하니까 네. 방법이 책뿐이 없더라고요. 책을 통해서 거짓말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실으라고 국회의원이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진실을 써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라. 그러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써게 됐던 거예요. 네. 정말 그 책 표지 보니까 노란 종이배가 네.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 책 표지 맨 위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튼 이제 그리고 정말 아까 벌써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봄에 봄에 사고가 나서 이제 겨울이 됐는데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251일째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보면은 역시나
그 타임라인이라든가 뉴스란에서 세월호 관련 이슈들이 점점점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포털 사이트의 그 메인 검색창 밑에는 항상 세월호 관련 키워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것도 다 빠졌고 노란 리본도 다 빠졌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찍 잃어버리는 게 망각한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네. 유민 아버님 입장에서는 더 절실하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네. 많은 국민들이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참사가 네. 1명, 2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해요. 304명이면 거의 한 학기가 거의 진짜 전원이 다 사망했다시피 하는 사건인데 1년도 안 되고 이게 진상규명이 시작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 진상규명 하나 협상해주고 본회의 통과하는데 200일이 넘게 걸렸는데 아직 시작한 거 없는데 국민들이 가끔 그래요.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뭘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답답하죠. 이건 우리 유가족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애들 억울하게 죽었지만은 우리 애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고자 안전한 나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걸 몰라주신다는 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게요. 참. 아니 제가 저희 집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남자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교문에서 나오는 남자애들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서 있는 한 무리 애들이 서 있는 거 보고 이제 세봤어요. 그 차에서 보니까 애들이 30명이 남자 고등학생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고등학생 30명 서 있으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지금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 우리 그렇죠. 애들이 그렇게 세월호 안에서 떠난 거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과천에서 하는 중학생 상대로 강연이 있어서 갔는데 버스에서 한 차 내리니까 40명 내리잖아요. 그렇죠. 중3 40명이면 이거는 그 지역이 초토화돼요. 바글바글 막 난리죠. 와, 근데 저런 버스로 몇 대야? 9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과 얼마나 많은 미래가 우리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어린 친구들은. 그런데 그렇게 수장되어 버렸다는 거. 기타노 타케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300명 그 사람 이제 표현을 빌어서 쓰자면은 300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300개의 우주가 사라진 거죠. 네. 정말.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인 우리가 볼 때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 봐도 울컥울컥한데 정말 그 배 안에서 아이들을 갑자기 정말 안녕 말도 못하고 보낸 부모님들의 심정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유민 아버님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애써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뭐 어떻게 감히 짐작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죠. 또 그 시민분들의 관심이 또 줄어드는 게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워낙 또 우리나라가 사건 사고 너무 많아요. 온갖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뭐 땅콩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여튼 뭐 무슨 십상시에 아니 뭐 야 진짜 우리나라 정말 이 살기 좋은 나라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다음 방송에 올해 베스트 10, 뭐 월스트 10 이런 거 뽑아보자 그랬잖아요. A4 용지 4장이에요. 10을 뽑을 제목만. 게 너무 많아. 제목만. 한 20개 뽑아야 돼. 적어도. 아무튼 지금 이제 유가족분들은 계속 이제 세월호 국민대책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유민 아버님도 뭐 세미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니시면서 이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의 이제 실체 그리고 뭐 이제 정치권의 대응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 이렇게 아이 보내고 나서 바로 이제 거리로 나오셨기 때문에 심신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죠. 부류가 좀 나눠져 있어요. 아직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식 시작이 전부터도 이제 몇몇 엄마 아빠들은 엄마들이 많이 심해요. 나오질 못해 집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이제 누가 이제 복지사들이 와서 도움을 주려고 배를 눌러도 문도 안 열어주고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만큼 이제 자기 혼자만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시니까 아예 그냥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어떡해. 아직도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한 50여 명 좀 넘게 우리가 전국을 저처럼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이 세월호에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설득도 시키고 설명도 해드리고 끝까지 안전한 나라 만드는 데 도움 좀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좀 합시다. 이런 취지로 다니고 있고요. 네. 저도 예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몇몇 분들은 너무 이제 충격이 크다 보니까
그 집도 팔고 애 짐도 다 버리고 왜냐하면 또 이제 누나라든가 동생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또 힘들어하는 집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주 아예 그냥 인연 끊고 사라진 그런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워낙 이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상처를 줬고 또 그 상처를 보다듬는 데 있어서 국가, 사회, 정치인 이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무런 역할을 못했으니까 뭐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뭐 그냥 막 가슴이 아플 뿐이죠. 네. 참 정말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얼마 전에 그 EBS에서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떠난 후에 부모님들 모습들을 이제 취재를 한 걸 봤는데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어쩌다가 이제 우연히 봤는데 이제 아이 짐이 온 거예요. 수학여행 네. 갔던 짐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 짐이 이제 커다란 골판지 상자에 담겼던 짐을 이제 아빠가 꺼내니까 엄마는 거의 이제 실신을 하시면서 우시는데 애한테 싸줬던 옷들, 뭐 화장품, 뭐 젖은 옷가지들을 꺼내서 이제 엄마가 계속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빨아서 깨끗한데도 비누칠해서 계속 그러니까 뭔가를 씻어내듯이 그렇게 어머님이 빨래를 하고 통곡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많은 저 자식을 갑자기 저렇게 떠나보는 내 피와 살인 그 자식을 갑자기 떠나보는 저분들의 저 수많은 한을 이 정부가 어떻게 풀어줄 것이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방지를 할 건지 참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이 정부는. 그래서 정말 더 걱정이 되고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말 면목 없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민 아버님이 특히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아까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바라는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250일 동안 느끼고 겪은 거예요. 네. 우리는 사고가 나면은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고 우리 유가족은 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우리가 뭐 정부에다 바란 거 또 안 해주고 있는 이 오보에 대한 것 같은 거 다 우리가 증거자를 수집을 안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네. 알아서 해줄 거겠다. 당연히 네. 정부니까. 지금이 후회된 게 그거예요. 그때 가서 이런 서류 같은 거 다 갖다 우리가 모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유가족들이. 그냥 소리만 지를 줄 알았죠. 빨리 구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를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부를 믿지 못하게끔 했잖아요. 정부가. 네. 그 여당은 철저하게 진실을 갖다가 은폐하려고 하고 야당은 너무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무능하다는 거. 신뢰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유가족들한테,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뭐 정부와 여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당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야당한테 저희가 실망을 제일 많이 그렇죠. 네, 잃었죠. 어차피 정부와 여당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야당은 우리 편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좀 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믿었던 게 또 야당이었고요. 네. 또 믿을 수밖에 없고 네.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같이 가야 할 게 야당이에요. 네. 지금 우리 힘없는 유가족들 대변에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1,000만 명이 일어선다고 그래서 협상 테이블 앉지를 못해요. 그렇죠. 막상 협상 테이블 여야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당을 끝까지 은폐하면은 야당은 강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은 진짜 내년 1월 1일부터 진상조사회가 철저하게 이제 발족될 건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신뢰 좀 다시 한번 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야당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야당이 뭐 예전처럼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당이 정부가 제대로 못할 때 아까 유민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대신해서 회초리를 들고 여당에 대해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야당의 몫인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서 더군다나 지금처럼 그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을 도와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거의 뭐 대통령이 여야고 뭐고 삼권 분립이고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 검찰총장인데 왜 야당에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김한길 대표한테 봄에 그랬다잖아. 최동욱 날릴 때 여당 검찰총장 여당이 날리는데 니네 왜 그럼? 이렇게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벙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권 분립이나 민주주의 시스템적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 밑에서 여야가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진 않지만 저는 야당이 참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이런
정말 자식 잃고 길바닥에 나앉아서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는 분들의 이런 심정적인 공감마저도 잘해주지 못했다는 거.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투쟁하는 거.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유가족들을 외면하면서 그 심정적으로 보듬는 것조차도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야당이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게 정말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정말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야당 정치인분들, 국회의원분들 계시면은 맞다 좀 맞으세요 와서. 나무님한테 죽어 그럼. 엉덩이만 2대 때릴게. 네, 차삭차삭. 차삭차삭. 그리고 유민 아버님의 이런 고언 좀 들으시고 250일 동안 정말 산전수전 정치인들 다 만나시면서 너무나 많은 실망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분들한테 상처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유민 아버님께서 그 세월호 이제 또 진상조사위가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자, 그런데 참. 그 여당 쪽 추천 인사들을 보면 면면이 너무 화려하시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너무 네. 화려해서. 못 보겠어 나는. 그러니까 공천을 내셨다가 떨어지신 분도 그치. 계시고 새누리당 공천하셨다가. 네,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특보하셨던 분도 계시고 특별해. 그리고 영화 변호인 불임 사건의 주인공이셨던 실제 주인공. 분도 계시고 고영주 특위위원님. 그리고 또 일베 게시물을 퍼날랐던 분도 계시고 어머 어떻게 이거는 완전히 그 캡틴 아메리카 뭐지? 마블 코믹스 어벤져스인데? 어벤져스 반대편에 있는 분들 그치. 같아요. 이불 총집합. 어쩜 이런 분들로 특위위원들을 꼭꼭 집어낼 수 있는지 여기 이 정권 인재풀이 다 그 영감님 일베 영감님들이라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좀 심하네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 그래? 아 왜 그래? 나한테 뭐 나 잡혀가면 뭐 좋아 지금?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아씨 일베 영감님이라고 아까 자기도 그랬잖아. 아 그랬어요? 뭐, 어르신이라고 그랬어요 저. 아 어르신? 야같다. 야 나 방송 15년 했어 지금. 장난 아니네. 네. 나 철컹철컹 하면은 나무님 사식 넣어줄 거야? 아니요. 아씨. 인연 우리 카톡 차단이에요. 카톡 친구 차단.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정말 유민 아버님을 보면서 또 세월호 부모님들 우리가 많이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참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한결같아요. 비록 내 아이는 그렇게 갔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길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서명을 받고 한다. 그걸 위해서 더운 여름날 천막치고 유민 아버님이 그렇게 본인의 살을 깎아가면서 고생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민 아버님이 이 참사 이후에 네. 어떤 투쟁의 상징이 되셔버렸어요. 본인의 자의는 아니었겠지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뭐 자이든 타이든 뭐 따라서 이 사건 이후로 유민 아버님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즈량에서 일시적으로 문재인 이상 박근혜 이하 그러니까. 이 정도의 버즈량을 갖고 있는 인물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서 됐던 것도 아니고 뭐 최고의 순간 뭐 거기도 뽑히고 막 오래 그러더라고요. 이게 슬픈 사연 같아요. 그게 좋은 일로 해가지고 이런 게 뭐 올해의 인물로 뽑히고 그래야지 내 자신감이 있는데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네.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정부가 협상을 안 해줘가지고 시간을 지체하고 끌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원치 않아요, 저 솔직히. 그냥 일상으로 편하게 돌아가고 싶어요. 이 생활이란 게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고 제 입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철저하게 진상 다 밝혀주고 우리가 그냥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고 일상으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유민 아버님을 향해서 정말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정치하려고 한다. 네. 뭐 내년에 선거에 나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말 들을 때는 뭐 기분이 어떠세요? 참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한테 정치인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냥 정치인은 저는 처음에는 국회의원들 배지 달고 다니면은 우리 어머니부터 굉장히 우리 자식 중에 저런 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부러워하세요. 그러나 이제 저희 형제들 중에는 배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고 근데 단시간에 했다고 해서 정치인 논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에 대해서 아직도 더 알지도 못하고 정치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도 못해요. 단지 억울하게 죽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싸우고 있는 것 뿐이지 정치를 하고 싶어서 싸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유민이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네. 계시고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참 뭐 보상금이니 배상금이니 네. 뭐 특례 입학이니 정치니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한테 어떤 멍해를 씌운달까? 그런 분들 보면은 참 그 삶의 기준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하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정치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약간 핀트가 어긋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국민이 시민이 정당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 기반에는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 쟤 또 정치하려고 그래. 정치 혐오를 뭐랄까요. 가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정치에 신경 안 쓰게끔 만드는 거죠. 정치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네네. 좋은 뜻으로 자기가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바꾸겠다 이런 뜻에 가는 건 좋은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혐오를 그렇죠.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걸 비난하면 근데 지금처럼 언론이 기울어지고 기득권이 상당히 공고한 상태에서 정치 혐오가 조장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그 권리를 가져가는 것은 바로 지금의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될 텐데 뭐 아무튼간에 지금 유민 아버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팽목항 광화문 다니면서 뭐 원래 고생했던 분들의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약간 좀 마음에 좀 생채가 있었는데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고 지금 게시판 보니까 많은 분들이 팔찌 사진도 올려주시고 리멤버 2014 0416 팔찌 사진도 올려주시고 유민 아버님 사진도 올려주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매일 4시 16분을 알람으로 설정을 해놨대요. 잃지 않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한 달쯤 전에 잊을까봐 제 폰 알람 설정해두었습니다. 잊지 말자 0416.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참 대단하네요. 네. 저도 생각 못했어요. 4월 4시 16분 매일 잊지 말자는 뜻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민 아버님이 고맙습니다 하시네요. 네. 날고 싶은 저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크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민 아버님 모시고 정말 2부, 3부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 전 제일 마음에 남는 게 우리 유민이가 떠나면서 이 아빠에게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이 세상을 더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주고 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빠는 싸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유민이의 그런 뜻이 또 정말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의 그런 억울함이 정말 해결되고 정말 유민 아버님 입에서 정말 이 세상과 이 국민들에게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면서 함께 싸웠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과격한 발언은 모두 김선님이 하셨다는 진짜. 거. 네. 저한테 소자 보내시면 안 돼요. 얘가 시켰어요. 자, 유미 아버님, 김영호님 정말 고맙고요. 또 계속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은의 시사남녀 유민 아버님과 함께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네, 또 뵙죠. 또 만나요. 파이팅! 안녕.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